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역전극입니다. 42세 여성이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헬기 대대장이 되어서 미군 장교들을 완전히 굴복시킨 실화인데요. 처음엔 여자가 무슨 헬기냐며 비웃던 미군들이 나중엔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다는 이 믿기 힘든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가슴이 시원해지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대반전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드라마틱하거든요. 아프간에서 동료를 잃었던 아픈 기억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 군인이 어떻게 편견의 벽을 무너뜨렸는지 그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김아윤입니다. 42세의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군 헬기 대대장이 됐죠. UH-60 블랙호크 조종사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오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평택 미군 기지에 한미연합 구조훈련 참가차 도착했는데 제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미군 장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존경이나 경의가 아니라 의아함과 비웃음이었죠. 브라이언 대령이라는 미군 항공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190cm는 좋게 돼 보이는 덩치 큰 백인 남성이었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헬기 대대장이 여자라고? 한국군도 이제 쇼를 하는군. 실제 전투에서는 여자들 감당 못할 텐데. 옆에 있던 다른 미군 장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차렷 자세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1항공여단 김아윤 중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브라이언 대령은 제 인사를 받고도 계속 비아냥거렸습니다. 중령이라고? 나이는 어떻게 되나? 40이 넘어 보이는데 이런 험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겠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들어온 편견과 무시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나이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20년간 블랙호크를 조종해왔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 대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년? 그럼 여자 조종사로는 베테랑이겠네. 하지만 실전 경험은 있나? 훈련장과 실제 전장은 차원이 다른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아프간 파병 경험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결국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프간에서 2년간 복무했습니다. 그제야 브라이언 대령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데? 구조 및 수송 임무였습니다. 부상병 후송과 보급품 수송이 주된 업무였죠. 브라이언 대령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아마 여자가 위험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는 다른 미군 장교들과 뭔가 속삭이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일단 훈련 때 보자고.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그 말투에서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에 제 부하 조종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제가 모욕당하는 걸 봤던 터라 화가 나 있었죠. 대대장님, 저 미군 놈들 너무 건방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저는 부하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화내지 마라. 우리가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확실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반드시 저들의 콧대를 꺾어놓겠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식당에서도 미군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뭔가 얘기하는 게 보였어요. 분명 저에 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저기 한국 여자 대대장 보이지? 정말 헬기를 제대로 몰 수 있을까? 글쎄, 아시아 여자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나? 체력도 딸릴 텐데. 이런 말들이 귀에 들려왔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에서 저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겠다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제 방에서 훈련 준비를 했습니다. 헬기 정비 매뉴얼부터 기상 분석, 지형 연구까지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특히 이번 훈련에서 사용될 지리산 일대의 지형도를 머릿속에 완전히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봤습니다. 미군들이 저를 무시하는 동안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거죠. 20년간의 경험과 아프간에서 쌓은 실전 노하우를 총동원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있을 때 문득 아프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미군들의 무시와 편견을 받았었거든요. 2016년 아프간 파병 당시 저는 대위였습니다. 블랙호크 조종사로 파견됐는데 처음엔 후방 수송 임무만 맡겼어요. 위험한 전선 근처에는 보내주지 않았죠. 여자라서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제 동기였던 박중희와 함께 파병을 갔었어요. 박중희는 저보다 1살 어렸지만 정말 뛰어난 조종사였습니다. 성격도 밝고 유쾌해서 부대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죠. 하윤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자라고 무시하는 놈들한테 보여줍시다.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요. 박중희는 항상 제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줬습니다. 미군들이 저희를 무시할 때마다 분개하면서도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전선에서 우리 부대원들이 적의 공격을 받아 포위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구조작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당시 미군 지휘관 톰슨 대령이 구조작전을 지휘했는데 그는 제가 참여한다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여자 조종사를 위험한 곳에 보낼 수는 없다.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곳에는 제가 아끼는 후배들이 있었거든요. 대령님, 저도 구조작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들과 가장 친하고 지형도 잘 알고 있습니다. 톰슨 대령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나? 이건 명령이야. 그때 박중희가 나서서 저를 도와줬어요. 대령님, 김대위는 정말 실력이 뛰어납니다. 저희 부대에서 가장 정확한 조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톰슨 대령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감정적이야. 위험한 상황에서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결국 저는 제외된 채 구조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박중희도 함께 투입됐지만 저는 기지에서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적의 대공포가 예상보다 많아서 미군 헬기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거죠. 특히 그 지역은 산악 지형이라 시야 확보도 어려웠고 기상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구조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헬기 한 대가 피격당해 비상 착륙해야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포위된 우리 부대원들의 상황은 절망적이 됐습니다. 그때 무전으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후배 조종사 박중희가 중상을 입었다는 거였어요. 적의 총격을 받아 헬기가 불시착하면서 박중희가 심각한 부상을 당한 거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붙잡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박중희, 들려? 버텨야 해. 반드시 구조해 줄 테니까. 하지만 박중희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어요. 누나, 미안해요. 제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 함께 고국에 돌아가자고 했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톰슨 대령에게 다시 한번 간청했어요. 대령님,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침투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톰슨 대령은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여자가 그런 위험한 곳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오히려 짐만 될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대신 제 나름대로 구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허가가 떨어진다면 어떤 경로로 들어가서 어떻게 구조할지 모든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돌려봤어요. 그런데 세 번째 구조 시도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조종사들은 무리하게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부대원들을 구출할 수 있었지만 박중희는 구조가 늦어져서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전으로 마지막 대화를 나눈 지 3시간이 지나서야 구조대가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의 후회와 분노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구조작전에 참여했다면, 제가 계획한 경로로 들어갔다면 박중희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성별 때문에 누군가를 구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요. 박중희의 장례식에서 저는 그의 관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중이야, 내가 반드시 내 몫까지 해낼게. 여자라서 안 된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서 후배들이 우리처럼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어. 그래서 더욱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더 뛰어난 조종사가 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제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어요. 귀국 후에도 계속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산악 구조, 야간 비행, 악천후 훈련까지 남들보다 2배는 더 연습했죠.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도 해내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특히 적어도 비행 기술과 정밀 착륙 기법을 집중적으로 연마했어요. 여자라서 체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체력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km씩 뛰었고 헬기 조종에 필요한 근력과 순발력도 끊임없이 길렀습니다. 헬기 시뮬레이터에서도 하루에 8시간씩 훈련했어요. 온갖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대처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엔진 고장, 기상 악화, 적의 공격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너무 무리한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중희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거든요.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거죠. 이번 한미연합 구조훈련이 바로 그 기회였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해서 브라이언 대령과 그 미군들에게 여자도 충분히 훌륭한 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중희의 넛을 달래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성별 때문에 기회를 못 받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훈련 교범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지형 분석부터 기상 조건, 비상 대처 방안까지 모든 걸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준비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공부하면서 저는 박중희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중희야, 내일부터 시작이야. 네가 못다한 일을 내가 반드시 해낼게. 이튿날 아침 작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모든 참가자들이 모인 대형 회의실이었는데 약 50명 정도 되는 장교들이 참석했어요. 브라이언 대령이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훈련 계획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저를 지목했습니다. 김하윤 중령, 앞으로 나와 보시오.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한국군 장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미군 장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라이언 대령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훈련에 특별한 참가자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군 헬기대 대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이런 위험한 구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의무 후송이나 메디백 같은 안전한 임무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대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구조 임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언 대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력이라고? 그럼 물어보죠. 당신이 지금까지 수행한 가장 어려운 구조 임무가 뭔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프간에서의 그 쓰라린 기억을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프간에서 산악지대 구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고도 3000m 상공에서 부상병을 구조했죠. 정말? 그때 당신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이끌었나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주도한 게 아니라 제외됐었거든요. 그때는 팀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브라이언 대령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팀의 일원으로. 그럼 단독으로 위험한 구조 임무를 수행한 경험은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경험이 없군요. 그럼 이번 훈련에서는 관찰자 역할로 참여하는 게 어떨까요? 실제 구조 임무는 경험 많은 남성 조종사들이 맡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테니까요. 아니요, 저는 구조 임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언 대령이 다른 미군 장교들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회를 드리죠.
하지만 안전상 이유로 위험한 임무는 제외하고 기본적인 수송 임무부터 시작합시다. 또 다시 저를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받아들였어요. 작은 기회라도 잡아서 제 실력을 보여줄 생각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브라이언 대령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훈련에는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각 임무별로 점수를 매겨서 최종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김중령도 평가를 받게 될 텐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투에서 이미 저를 꼴찌로 예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미군 장교들도 피식피식 웃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미군 장교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대령님, 혹시 김중령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안전사고라도 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임무만 주면 되니까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열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관리를 했어요. 대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고 보자. 누가 더 뛰어난지 보여주겠어.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제 부하들이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분개하고 있었어요. 대대장님, 저들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저는 부하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좋은 기회야. 저들이 무시할수록 나중에 더 큰 충격을 받을 테니까.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브라이언 대령의 콧대를 꺾어놓겠다고요. 그 순간 한국군 참가자 중 한 명인 이 대령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우리 모두 내 실력을 알고 있어. 고맙습니다, 대령님. 꼭 성공해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훈련 계획서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브라이언 대령이 준비한 시나리오들을 보니까 정말 까다로운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죠. 특히 제가 주목한 건 마지막 고난도 구조 훈련이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조난자를 구조하는 임무인데 지형도를 보니까 정말 험한 곳이었어요. 아마 브라이언 대령은 저를 그 임무에서 제외시킬 생각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임무에 참여해서 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훈련 첫날이 됐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이 꽤 강했어요. 구조 훈련을 하기엔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었죠. 훈련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산악지대에서 등반객들이 조난당했다는 가정하에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거였어요. 가상의 피해자들이 있는 곳은 평지에서 약 1km 떨어진 언덕이었습니다. 브라이언 대령이 작전을 지휘했는데 미군 헬기들이 먼저 투입됐습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코리안 이글 1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고 상황을 지켜보시오. 브라이언 대령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저를 실제 작전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미군의 UH-60 블랙호크 2대가 먼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파치 1과 아파치 2라는 콜사인을 가진 헬기들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헬기가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면서 저고도로 내려온 거죠.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이미 문제를 감지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고려하면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헬기의 로터 블레이드가 일으키는 강한 바람 때문에 지상에 설치된 구호 텐트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응급처치소도 무너졌어요. 저는 무전기를 잡고 경고했습니다. 아파치 1, 고도를 높이세요. 지상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조종사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하게 착륙을 시도했어요. 당신이 뭔데 간섭해? 우리 방식대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한 측풍 때문에 헬기가 불안정해진 거죠. 착륙 과정에서 헬기가 크게 흔들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제 블랙호크에 시동을 걸고 이륙했어요. 이건 뭐 하는 거야? 누가 이륙 허가를 했나? 브라이언 대령이 화를 내며 무전으로 소리쳤습니다. 코리안 이글 1, 즉시 착륙하라. 이건 명령이다.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미군 헬기가 위험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동료 조종사로서 그냥 볼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 지형의 특성을 고려해서 안전한 착륙 경로를 계산했어요. 20년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전으로 미군 조종사에게 조언했습니다. 아파치 1 현재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50m 이동 후 착륙하세요. 그곳이 바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당신이 뭔데 명령을 내려? 우리가 더 경험이 많아. 미군 조종사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지만 헬기가 계속 흔들리자 결국 제 조언을 따랐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안전하게 착륙했어요. 제가 계산한 경로가 정확했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였거든요. 착륙 후 미군 조종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저 위치를 알았지? 20년간 블랙호크를 조종하면서 익힌 경험입니다. 바람의 패턴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 미군 조종사는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고마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상한 듯 했어요. 뭐, 운이 좋았겠지. 하지만 지상에서 훈련을 지켜보던 다른 한국군 장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위기 상황을 잘 처리했다는 걸 인정해 준 거죠. 브라이언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김하윤 중령, 허가 없이 이륙한 것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미군 헬기가 위험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당신은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령님, 저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조종사로서 위험한 상황을 보고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브라이언 대령이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다른 미군 장교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대령님, 사실 김중령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아파치 1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브라이언 대령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자신들의 실수를 지적한 게 기분 나빴나 봐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허가를 받고 행동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첫 번째 승부에서 이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군들도 제 실력을 조금은 인정하게 됐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두 번째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야간 구조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조난자를 찾아 구조하는 훈련이었죠. 미군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야간 장비와 기술력에서 앞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접근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브라이언 대령님, 이번에는 제가 먼저 시도해봐도 될까요? 당신이? 야간 구조는 더 위험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브라이언 대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실패하면 더 이상 참여하지 말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야간 구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야간 투시경 없이 헬기를 조종했어요. 대신 지형의 특성과 바람의 소리, 헬기의 진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미군들이 30분 동안 찾지 못한 조난자를 저는 15분 만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착륙해서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브라이언 대령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지? 경험입니다. 아프간에서 야간 구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부터 미군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게 됐어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아파치 1의 조종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중령님,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우리는 모두 같은 조종사잖아요. 처음엔 여자 조종사를 무시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제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대령은 여전히 못마땅했어요. 훈련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실전과 같은 고난도 구조 훈련이 예정돼 있었어요. 산악지대의 험한 지형에서 조난자를 구조하는 시나리오였죠. 아침부터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고 바람도 강했어요.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오후에는 더 악화될 예정이었습니다. 브라이언 대령이 작전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훈련 지역은 지리산 일대입니다. 고도 1200m 지점에 조난자가 있다는 설정이고 접근이 매우 까다로운 지형입니다.
지도를 보니 정말 어려운 곳이었어요. 주변이 모두 절벽이고 착륙할 만한 평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하윤 중령은 이번에도 후방 지원 임무를 맡습니다. 메인 구조 작전은 우리가 담당하죠. 또 다시 저를 제외시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의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군 헬기 2대가 먼저 현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지시받은 대로 기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아파치 2가 비상 상황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아파치 2 상황 보고하세요. 강풍에 휘말려 제어가 어렵습니다. 고도 유지가 안 돼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지리산의 산악 지형에서 헬기 제어를 잃으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북위 35도 20분, 동경 127도 43분 지점입니다. 계속 고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즉시 지도에서 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험한 곳이었어요. 주변이 모두 가파른 절벽이고 비상 착륙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치 1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강풍 때문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아파치 2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때 브라이언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헬기는 즉시 기지로 복귀하라. 날씨가 너무 악화됐다. 하지만 대령님, 아파치 2가 위험합니다.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를 버리고 철수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대령님, 구조작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하윤 중령. 이건 명령이야. 당신도 절대 움직이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박중희를 잃었던 그 후회를 다시 겪을 수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대령님. 저는 갑니다. 저는 무전기를 끄고 헬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조종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대대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나빠요. 괜찮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아파치 2 승무원들이 죽을 수도 있어. 저는 즉시 이륙했습니다. 강풍이 헬기를 사정없이 흔들었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무전기에서는 계속 브라이언 대령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코리안 이글 1, 즉시 복귀하라. 이건 명령 불복종이야.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파치 2에서 약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도와주세요. 헬기가 통제를 잃었어요. 추락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더 밟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날씨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고 강풍으로 헬기 조종이 매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헬기를 조종했어요. 특히 아프간에서 익힌 악천후 비행 기술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파치 2 김하윤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중령님, 왜 오셨어요? 너무 위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구조하러 왔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아파치 2는 바위 절벽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강풍 때문에 헬기가 통제를 잃고 추락 직전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바위에 걸려서 멈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위치였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었거든요. 주변이 모두 절벽이고 착륙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호버링 상태에서 구조 로프를 내려서 승무원들을 끌어올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강풍 속에서 정확한 호버링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부조종사님, 구조 로프를 준비해주세요. 대대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강풍에서 호버링은 불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천천히 아파치 2위로 접근했습니다. 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쳤지만 저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그때 무전으로 브라이언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하윤 중령, 즉시 철수하라. 그건 자살행위야. 죄송합니다, 대령님. 저는 동료를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헬기를 조종했어요. 드디어 아파치 2 바로 위에 도달했습니다. 구조 로프를 내렸고 아파치 2의 승무원들이 하나씩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승무원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무사히 구조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승무원을 끌어올리는 순간 갑자기 더 강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헬기가 크게 흔들렸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마지막 승무원까지 완전히 구조한 후에야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모든 승무원 구조 완료했습니다. 기지로 복귀합니다. 기지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험했습니다. 날씨가 한층 더 악화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데려가겠다는 일념으로 헬기를 조종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난기류에 휘말려 헬기가 급강하하기도 했고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어 계기로만 비행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구조된 승무원들은 모두 제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중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료잖아요. 마침내 기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구조된 아파치 2 승무원들이 모두 무사히 내렸어요. 착륙과 동시에 브라이언 대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브라이언 대령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화가 나 있으면서도 놀라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된 승무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중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그 순간 브라이언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김하윤 중령, 명령 불복종에 대해 할 말이 있나? 저는 차렷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순간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브라이언 대령이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김하윤 중령.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군 대령이 한국군 중령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브라이언 대령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파일럿은 처음 봅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성별을 떠나서 제가 만난 최고의 조종사 중 한 명입니다. 사령부의 표창을 추천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미군 장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은 더욱 큰 박수로 저를 축하해줬어요. 구조된 아파치 2의 조종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중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당신을 무시했던 걸 용서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료잖아요. 그날 저녁 환송회에서 브라이언 대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김하윤 중령의 실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성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미군에서 수여하는 용맹 훈장이었어요. 이 메달은 당신의 용기와 실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아프간에서 박중희를 잃었던 그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미군 장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중령님,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진 군인이잖아요. 훈련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브라이언 대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중령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신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실력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령님.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훈련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날, 저는 조용히 부대 경납고로 갔습니다. 제 블랙호크가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헬기를 천천히 닦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박중희야,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네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냈어. 그때 부하 조종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대대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우리 모두의 성과야. 나 혼자 한 게 아니라고. 저는 부하들과 함께 헬기를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자. 여자라서 안 된다는 편견을 완전히 없애버릴 때까지 말이야. 그때 기지 방송으로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김하윤 중령님, 사령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령부에 가보니 여단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윤이 수고 많았다. 미군 사령부에서 공식 감사장이 왔더군. 감사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하윤 중령의 뛰어난 조종 실력과 용기로 인해 4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별을 초월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윤이, 네가 우리나라 여군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을 들어도 위축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후배 여군 조종사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훌륭한 조종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실력과 의지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후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여자 조종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말이야. 그 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군과의 합동훈련에서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한국군 내에서도 여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어요. 더 이상 성별을 이유로 기회를 제한하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젊은 여군 조종사들에게는 큰 희망이 됐어요. 제가 보여준 것처럼 실력만 있으면 어떤 임무든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몇 개월 후에는 미군에서 정식으로 합동훈련 초청장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교관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브라이언 대령이 직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김하윤 중령님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부대에서 새로운 구조기법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당신의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악천후 상황에서의 구조기법을 저희 조종사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그가 이제는 제게 가르침을 청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경납고로 갔습니다. 제 블랙호크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박중희야, 이제 정말 편히 쉬어. 나는 계속 하늘을 날 테니까.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마치 박중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조종사 김하윤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그리고 헬기를 한 번 더 쓰다듬으며 경납고를 나왔습니다. 내일도 하늘에서 만날 나의 동반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이죠. 그 후로 저는 더욱 많은 후배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1년 후에는 한국 최초로 여군이 특수작전 사령부 항공대대장에 임명됐습니다. 바로 제가 훈련시킨 후배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선배님이 길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후배의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차별과 편견을 후배들은 겪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지금도 하늘을 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편견을 깨뜨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너진다는 걸 말입니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 여군들도 저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차별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실력을 키웠는지 궁금해하며 조언을 구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오직 행동으로만 편견을 깰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작년에는 UN 평화유지군에 파견되는 기회도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분쟁 지역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거였죠. 그곳에서도 처음엔 현지 군인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조종사군요. 성별이 전혀 중요하지 않네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제 실력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박중희의 사진을 보면서 다짐합니다. 오늘도 내 몫까지 열심히 할게. 그리고 헬기에 오를 때마다 생각해요. 제가 하늘을 나는 것은 단순히 조종사로서가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꿈을 대신 날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어제는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김하윤 누나, 저도 누나처럼 헬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여자도 될 수 있나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어린 여자아이들도 조종사를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물론이야.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될 수 있어. 누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생이 의미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브라이언 대령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김하윤,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 부대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조종사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올해는 제가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군 헬기 대령이 된 거죠. 진급식 때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떤 기분이신가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조종사 김하윤으로 계속 하늘을 날 뿐이에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 사무실에는 브라이언 대령이 준 용맹훈장과 박중희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훈련시킨 후배들의 사진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사진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 여군 헬기대대장 김하윤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속이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떤 편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성별이나 외모, 나이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김하윤 대령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을 날이 올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